안녕하세요. 아이고, 2층에도 계시네요. 2층에 계시는 분은 제가 얘기하다 보면 밑에만 쳐다보고 얘기하니까 못 쳐다보더라도 양해 좀 해주세요. 네. 우리가 어려움에 처했을 때는 이 어려움이 언제 끝나나 시간이 참 길어집니다. 근데 지나놓고 되돌아보면 또 아련한 추억처럼 후딱 지나간 것 같이 느껴집니다. 같은 시간이지만은 힘들 때는 시간이 굉장히 이렇게 늘어나는 것 같아요. 길어지는 것 같고, 좋을 때는 시간이 아주 금방 지나가는 것 같아요. 그래서 옛말에 시간이 빨리 지나가면 뭐라 그래요? 10년을 하루같이, 이런 말 들어봤어요? 10년을 하루같이. 또 시간이 이렇게 느리게 갈 때는 1가기 3초다, 이런 말 들어봤어요? 네, 그러니까 찰나가 1초가 3년같이 느껴진다, 이런 얘기. 여러분들은 어떤 거 좋아하세요? 10년을 하루같이 살고 싶죠? 네, 불행하십니다. 왜냐하면 10년을 하루같이 살면 여러분들 100년 살아도 열흘밖에 못 살아요. 근데 1가기 3초다 이렇게 살면 1초를 하루라고 치고 하루를 3년같이 느껴지게 살면 1년만 살아도 몇 년 사는 게 돼요? 1000년 사는 게 돼요. 그러니 힘든 거는 우리가 피하고 싶은, 힘든 건 나쁘다고 생각하는데 힘들 때는 이렇게 시간이 느려지기 때문에, 늘어나기 때문에 객관적인 단위 시간당 우리가 경험할 수 있는 양이 엄청나게 늘어납니다. 즉 1년 고생하면 1000년 살은 경험을 한다, 이런 얘기. 근데 우리가 너무 좋을 때는 시간이 빨리 간다는 건 뭘 말하느냐? 배우는 게 별로 없다, 이 얘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소설 같은 거 보세요. 막 갈등을 일으키고 고생할 때 얘기는 며칠 얘기가 책 한 권이 됩니다. 그래, 그 갈등이 끝나면 맨 마무리가 어떻게 돼 있어요? 그래서 잘 먹고 잘 살았다, 이렇게 딱 한 줄로 끝납니다. 그러니까 인생 스토리라는 거는 장애를 극복하는, 어려움에 부딪혀서 그것을 막 극복하는, 그게 인생이라는 거예요. 네, 자, 질문 이제 하세요. 재밌게 한번 해봅시다. 스님께서 예전 과외하실 때 학생과 야간 등산을 하시다가 다리를 다쳐 난관에 부딪혔을 때 어쩔 수 없는 상황에서 학생 스스로 해결하여 잘 성장했다고 들었습니다. 네. 저도 그렇게 하고 싶지만 일부러 다리를 다칠 수도 없어서 고1 딸과 함께 고생스럽게 인도여행을 하면서 책임감 있는 아이로 키우고 싶은 그런 기회를 삼고 싶습니다. 딸은 분명 그 고생길 가지 않겠다고 할 것 같아. 어떻게 설득해가지고 어떤 방법으로 얼마 동안 다녀와야 할지 묻고 싶습니다. 새생일이 제 뜻대로 안 되는 것을 저도 잘 알기에 더욱 방법을 찾고 싶습니다. 아이들이 요즘 뭘 원하고 어떻게 지금끼리 놀고 있고 어떤지 이걸 쭉 연구를 해서 그에 맞게 어떤 일을 해야 돼요. 몇 살이에요? 고1 여자입니다. 고1 여자아이. 그러면 고1이면 여자든 남자든 요즘같이 영양이 상태가 좋으니까 성적으로 이미 이렇게 어른으로 성숙돼 가고 있는 중이에요? 안 가고 있는 중이에요? 마이크 쥐고 얘기하세요. 가고 있습니다. 하고 있겠지. 그러면 자기도 어릴 때 경험해서 자기는 뭐 그랬는지 안 그랬는지 모르지만 이성에 대한 관심이 많을까 없을까? 저희 아이는 없어요. 아니, 그러니까 없어요, 전혀. 그러면 그 애가 미성숙된 아이예요. 그러니까 아이가 이성에 대한 관심이 없는 게 좋은 게, 말썽을 안 피우니까 좋은 게 아니고, 그러면 신체에 뭔가 이상이 있다. 그럼 병원에 가서 검진을 받아봐야 돼요. 자,
얘기가 조금 빗나갔습니다만, 첫째, 무조건 인도 데려간다, 무조건 어디 간다, 고생시킨다, 스님 얘기 들으니까 애를 어떻게 가서 어떻게 했다더라. 이것도 모방이에요. 모방을 그래 함부로 하면 안 돼요. 그러니까 모방 전에 뭐부터 먼저 해야 되느냐, 아이의 상태를 검증해서 내 마음에는 안 들지만은 이 큰 틀에 봤을 때가 문제 있느냐, 없다. 다만 약간 뭐 기운이 좀 없다든지 에센스를 많이 한다든지 이 엄마 보기에 조금 문제다. 이렇게 되면 아이에게 기회를 주는 게 중요한 거예요. 야단치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그게 이제 지금 인도 여행 같은 거예요. 같이 가자. 가서 뭐 고생을 좀 하는 거예요. 그럼 뭐 거기 굶어 죽는 애도 보고 길거리에 자는 사람도 보고 고생하는 거 보면 대부분 다 고생하기 싫어하니까 처음엔 저항하지만 그런 속에서 깨달을 수가 있어요, 아이들이. 그럼 그것도 기회예요. 근데 가면 반드시 좋아진다 이런 생각하면 안 돼요. 그러니까 내가 이 아이를 위해서 기회 제공을 하는데 맹모삼천이에요. 맹모삼천은 뭐예요? 남편이 없이 맹자 엄마가 혼자 살래 힘들어가 시장에 가서 장사하려고 살았더니 애가 시장 통해서 장사 흉내를 내요. 엄마는 아이가 장사하는 걸 원치 않고 관리가 되는 걸 원해요. 공부하는 거를. 그럴 때 우리는 애를 잡아가 종아리 때리면서 내가 이 고생하는 것도 다 니를 위해서 한다. 근데 네가 공부 안 하고 왜 쓸데없는 짓 하냐. 이게 우리 교육이잖아. 지금 하는 게. 자기는 TV 보면서 애는 보지 마라 그러고, 자기는 늦게 들어오면서 애는 일찍 들어오라 그러고. 애는 그래 안 돼요. 따라 배우기, 뭐든지 따라 배우기 하기 때문에. 그래서 맹자 어머니는 살기가 더 어려워지지만 아이를 위해서 선택을 어느 쪽으로 했다? 학교 옆으로 간 거예요. 그럼 일거리가 별로 없어. 그러니까 아주 궁색해. 궁색하게 살지만 아이를 위해서 환경을 바꿔준 거예요. 그러니까 아이가 어때요? 이제는 공부하는 장난을 하고 놀았다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자기도 아이를 위해서 환경을 좀 바꿔주는데 단박에 된다. 맹자 어머니도 몇 번 이사 갔다? 3번 이사 가. 자기는 아예 인도로 이사를 가는 거를 몇 번 해야 된다? 3번 해야 되니까 인도 한 달 여행 정도는 몇 번 해야 된다? 30번 할 각오를 해야 돼. 그래 안 하면 어떤다? 갔다 와가 한 달 갔다 왔는데 애가 안 변하면 이제 뭐예요? 또 애 더 나쁘다고 생각해. 그러니 그렇게 하면 자기 자식을 엄마가 자꾸 무기력하다, 불신한다, 못 믿으면 아이는 더 나빠져요. 그러니까 아이에 대해서 긍정성, 아이에게 어떤 기회를 주려면 기회를 좀 충분히 줘야지. 한 번 딱 주고 2번 주고 안 된다. 이렇게 접근하면 안 돼요. 그러니까 이번 방학 때 만약에 간다 그러면 애에게 당연히 이제 당근을 좀 줘야 되겠지. 네 고생시키러 간다. 이러면 갈까? 안 가겠지. 타지마할을 보여주고. 아시겠어요? 타지마할을 보여주고, 이게 세계 7대 불가사의 가운데 하나라든지, 뭐, 자이푸르나 이런 데가 이 라자스탄 문화를 보여준다든지, 코끼리를 타는 것을 보여준다든지, 마그라포트를 얘기한다든지, 이렇게 인도에 좋은 점이 있어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인도의 박물관이라는데 인도 문화가 굉장히 발달되어 있잖아요. 예를 들면 이런 얘기를 나눈다든지, 히말라야에 대해서 얘기한다든지, 이렇게 해가 일단은 캘커타든 델리든 공항에 먼저 떨어져야 돼요. 일단 떨어져야 돼요. 그러고 이제 여권은 뭐 한다? 여권은 이제 내가 딱 챙기고, 그다음부터는 이제 캘커타 역에 도착하면 캘커타 기차는, 겨울에 가면 기차는 보통 제일 잘 가야 6시간 연착하고, 보통은 하루 연착하는 것도 있어요. 아예 취소돼 버리는 것도 있고. 그러니까 기차표를 특실로 따거나 AC로, 즉 에어컨 있는 걸로 하면 안 돼요. 그냥 일반 슬리퍼로 사가지고, 그거 타가지고 이 담요 같은 거 가져가서 역 바닥에 전부 다, 나만 그런 게 아니라 인도 사람 전부 다가 바닥에 그냥 자거든요. 기차 올 때까지. 꼭 피난하고 같아요. 매일매일 피난 다니는 것 같아요. 거기서 또 누가 있는 거예요. 그럼 울고 불고 해도 상관없어요. 그리고 잃어버릴 각오도 해야 돼요. 성질나가 가면 찾지 말아야 돼요. 근데 그런 각오를 해야 자립이 들지, 엄마가 거기 가서도 전전긍긍하면 자립심은 그렇게 자기는 지 맘대로 해야 뭐 한다? 키워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같으면 초등학교 졸업하고 중학교 들어가고부터는 부모가 뭐 하는지도 모르고 자랐어요.
그러니까 좋은 일을 하든 나쁜 일을 하든 다 내가 선택하는 거예요. 그런 자세를 가져야 자립심이라는 게 형성되지. 그 간섭을 해서는 자립심이라는 건 형성되는 게 아니다. 그러니까 인도 가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부모가 간섭을 안 하고 큰 울타리만 쳐놓고 아이가 수도 없이 시행착오를 거듭하는 걸 지켜보는 힘이 있어야 자립심이 생긴다 이 얘기예요. 자립심을 내가 키워준다 이렇게 생각하면 잘못된 생각이에요. 이해하셨어요? 네. 예. 그러니까 여러분들 자녀들을 키울 때는 3살 때까지는 100% 돌봐주고 진짜 목숨 걸고 돌봐주고 근데 그때 제대로 안 하고 팽개치는 사람들이 많아. 두 번째 유치원부터 들어가서 초등학교까지는 모범을 보여줘야 돼. 애한테 너무 신경 쓰지 말고 부부가 화합해서 살면 되는데 이때 아내가 이제 엄마가 중요하니까 애 옆에 있으니까 엄마가 시어머니든 남편이든 누구한테든 공손하면 애가 공손해지고 항상 말할 때마다 에이 여보 그게 아니야 이렇게 하면 애도 나중에 크면 엄마 그게 아니야 이렇게 돼요. 그리고 뒤에서 군지렁군지렁 하면 군지렁군지렁 하고 아시겠습니까? 사치하면 애도 사치하고 반항하면 애도 반항하고 한국에서 자라면 한국 사람 되고 미국에서 자라면 미국 사람 되듯이 그대로 따라 배웁니다. 그러니까 아이를 위해서 우리 아이가 검소하게 자라기를 원하면 내가 아무리 부자라도 뭐 해야 된다. 검소하게 생활해야 되고 우리 남편이 좀 부족해도 뭐 해야 된다. 아이를 위해서 뭐 해야 된다. 공손해야 되고 이렇게 그대로 본받는다. 그러니까 모범으로 대해줘야 되고 사춘기가 되면 중학교 들어가면 이제는 지가 알아서 뭘 하려고 그래. 그러니까 요거 만지지 마라 하면 어릴 때는 네 하고 안 만지는데 사춘기가 되면 이 의식 성질이 어떠냐. 만지지 마라 하면 네 해놓고 엄마 나가면 진짜가 하고 와서 만져봐요. 뜨거우면 진짜네 이러고 안 뜨거우면 에이 거짓말. 이게 나쁜 게 아니에요. 말 안 듣는다 이렇게 표현하는데 나쁜 게 아니에요. 모든 것을 자기화하는 과정이에요. 이 과정을 거쳐야 자립심이 생기고 어른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대부분 이 시기에 부모가 과잉보호를 해버려서 아이는 이 외우는 이 뭐 학습은 조금 됐을 지적인 거는 늘었을지 몰라도 아무런 자립심이 없어져요. 그때 이성에 대한 호기심도 생기는 거예요. 그때 연애 이렇게 친구하고 사귈 줄 알아야 나중에 연애도 할 줄 아는 거예요. 이때를 막아버리면 얘는 연애 못해요. 사람하고 이성적인 접촉하는 게 서툴러서 그래서 만나지도 못하고 만나면 또 엉뚱일 벌려요. 그리고 20살이 넘으면 아들이든 딸이든 존중해줘야 돼요. 한 사람의 성인으로 어린애 취급하면 안 돼요. 근데 여기 보면 자기 아들이 25살인데도 심지어는 결혼했는데도 맨날 어린애 앉혀놓고 잔소리하듯이 그렇게 야단치잖아요. 그건 굉장히 잘못된 거예요. 딱 20살이 넘으면 경어를 쓰면 더 좋고 경어를 안 쓰더라도 딱 어른으로서 한 사람으로서 이웃집 총각으로 딱 존중해줘야 돼요. 그래야 그 사람이 어른이 돼요. 어른 대우를 받으면 뭐가 된다? 어른이 돼요. 어린애 취급하면 어린애가 돼요. 그래서 인도에서 제가 지금 학교를 운영하는데 중학교 학생을 리더라고 이름 붙여서 유치원 선생을 임명합니다. 초등학교는 무료고 중학교는 오전에 유치원 선생하고 와가 오후에 중학교 과정을 해요. 근데 유치원 선생을 1년 하면 애들이 다 어른 돼버려요. 그래서 1학년은 보조교사, 중학교 1학년. 중학교 2학년은 담임선생, 유치원. 중학교 3학년은 유치원 원장. 지금 그 학교, 중학교 옆에 저희들이 16개 유치원, 동네 유치원을 운영하는데, 그럼 애들이 중학교만 되면 거의 어른이 돼버립니다. 그리고 그거는 중학교 3학년 되면 결혼을 하거든요. 고등학교 1학년 되면 이제 시집을 가고, 그런 동네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중학생이 되면 다 어른이에요. 그럼 이런 데는 사춘기 문제라는 게 없습니다. 사춘기에 무슨 취급을 해주니까? 어른 취급을 해줘요. 옛날에도 우리 사춘기 문제라는 거 없었어요. 성적으로 반려가면 그때 결혼을 시켜버려요. 16살에. 근데 이게 30이 되도록 결혼을 안 시키니까 어떻게 하겠어요?
그러니까 여러 문제가 발생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이들에 대해서 좀 알아야 돼요. 근데 여러분들이 사춘기 중학교 다니는 애가 있는데 초등학교 6학년만 돼도 벌써 이성에 관심이 있는데 엄마는 전혀 어린애라고 생각하고 애 보는 앞에서 옷을 벌렁벌렁 벗고 갈아입고 샤워하고 그냥 나오고 그 아이들이 그게 얼마나 큰 고민인지 알아요. 고등학생 애들 그 성적으로 한참 발육하는데 거기다가 공부 잘하라고 계속 보약을 해먹여가지고 보통 문제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때는 애가 삐쩍 말라야 돼요. 아시겠어요? 근데 엄마가 보기 좋은 거 하고 실제로 아이를 위하는 거하고 다르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볼 때 여러분들은 자녀를 사랑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의 욕망대로 도구로 쓰는 거지. 항상 아이의 상태를 먼저 살펴서 어떻게 아이에게 도움이 되느냐를 생각해야지. 여러분들은 막 내 좋아하는 거 먹이고 내 좋아하는 거 입히고 내 좋아하는 식으로 만들고 이렇게 하잖아. 그래서 여러분들이 다 애는 많이 쓰는데 자녀 교육에 실패하는 거예요. 어제도 선생님들 상담하는데 이 선생님들을 모아가 전문적설 하는데 보통 일이 아니에요. 그래서 제가 선생님께 이렇게 위로합니다. 요즘 우리 사회에 지혜 하나가 못 키워가 죽겠다고 엄마가 애 때문에 힘든다고 나한테 상담하는 사람이 부지기수인데 네가 무슨 능력이 있다고 그런 애 30명을 모아가지고 네가 네 말 듣도록 하겠다. 애초에 포기해라. 꿈도 야무지다. 경상도 말로 치아라 치아. 그러니 말 안 듣는 거 너무 당연하다 이렇게 생각하고 말뚝 4개만 딱 박아놓고 이거 안 하거든 내버려 둬라. 그리고 월급만 받고 월급값만 해라. 무슨 페스탈로찌니 뭐니 이런 거 자꾸 읽어가지고 너무 하려니까 자기 능력이 안 되지 않느냐. 그러니까 이 선생을 너무 잘하려고 그러면 이게 안 되거든요. 화가 나고 애들 미워지고. 그래서 한 애가 담배 피는데 꿀밤을 줬더니 애가 경찰에 신고해가 폭력 선생으로 신고했다. 그래서 내가 물었어. 담배 피운 거는 이 4가지에 들어가나 안 들어가나? 물었어. 들어갈 수도 있고 안 들어갈 수도 있어요. 교실 안에서 피우면 들어갑니다. 근데 어디서 피웠냐 하니까 복도 끝에서 피웠대. 그것도 문 열어놓고. 그래서 내가 그래 그 정도면 괜찮다. 근데 금지되어 있다. 그래 그럴 때는 못 본 척 하는 게 좋다. 못 본 척 하든지 잡더라도 이 학교 규율이 어떻든 이 범위 안에 안 들어가면 벌을 가볍게 줘야 된다. 타일러야 된다. 그런데 이게 내가 지금 몇 번째고 네가 이러면서 그냥 화가 나가 하니까 이제 이런 문제가 발생하거든요. 물론 아이가 잘못했지만은 그러니까 우리가 어떻게 그러니까 아이들의 성질을 모른다는 거. 우리 학교 다닐 때 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중고등학교 때 학교에서 선생님이 담배 피우는 애들 피지 말라고 선생님이 벌 줘가 담배 끊는 애 봤어요? 못 봤어요? 봤어요? 못 봤어요. 다 다른대로 가마가 돼가 담배를 끊었으면 끊었지 처벌해가 담배 끊는 애 내 경험에서는 못 봤어. 그러니까 그러면 피우게 내버려 두느냐? 아니에요. 왜냐하면 정해놓고 룰을 집행해줘야 이게 확대되는 걸 막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나 근절은 안 돼요. 근데 자꾸 우리나라도 보면 뭘 근절한다 그래. 그러니까 줄인다. 프로테이지를 줄인다 이래 말해야지 근절이라는 건 쉬운 게 아니고 근절한다 할 때는 부작용이 많이 발생합니다. 어쨌든 우리가 노력해서 이거 학교 폭력도 근절은 안 되고 아이들이랑 싸우게 되는 게 아이들이니까 이거를 피해를 10%면 5%로 5%면 3%로 줄인다. 관점을 이렇게 가져야 이 행정이나 모든 교육에 윤활유같이 부드러움이 있다. 근절한다 이래버리면 부러집니다. 그리고 거의 실패하고. 그러니까 애에 대해서 조금 얘기가 길어졌는데 아이에 대해서 너무 그렇게 엄마 중심으로 하려고 하지 말고 아이 좀 살펴서 하도록 하는 게 좋겠다. 아시겠죠? 네. 들어가세요. 안녕하세요, 스님. 스님, 저는 3년 전에 교환학생을 갔다가 극심한 스트레스를 받고 망상이 일어 한국으로 돌아와 unidentified 진단을 받았습니다.
약은 정신분열증과 조울증 치료에 도움이 되는 약을 먹고 있고 생각을 줄여주는 약도 먹고 있습니다. 증상이 심하지 않아 unidentified 진단을 받은 것 같습니다. 그 뒤로 3년간 약도 열심히 먹고 상담도 열심히 받아 지금은 예전과 몰라볼 정도로 차분해졌습니다. 원래 성격도 화를 잘 안 내는 편이었지만 장난치기를 좋아하던 성격이 진지하고 얌전한 성격으로 바뀐 것 같습니다. 제가 지금 올해 8월에 대학교를 졸업했는데요. 근데 그 졸업 시점에 좀 문제가 생겨서 취직을 못한 채로 졸업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어머니께서도 취직을 하라고 강요를 안 하셔서 지금 저는 숙준반만 다니며 병을 치료하고 있습니다. 하루 동안 한일일이라고 인터넷 서핑, 음악 감상, TV 시청, 독서, 숙준반 가는 것밖에 없는 것 같습니다. 이제 슬슬 취직 준비를 해야 할 것 같은데 어머니께 돈을 쓰기만 하는 제 생활이 죄송스러워지기도 하는데 정작 취직 준비를 하지 않고 있고 자꾸만 뒤로 미루게 됩니다. 어떻게 하면 더 이상 미루지 않고 취직 준비를 위한 공부를 할 수 있을지, 그리고 하게 되면 독학을 하게 될 것 같은데 어떻게 하면 혼자만의 공부를 꾸준히 해나갈 수 있을지 궁금합니다. 이런 정신적인 지금 아직 완치가 안 된 상태에서는 네. 자꾸 이렇게 머리를 쓰는 거는 이렇게 건강에 안 좋아요. 네. 그래서 지금 저기 공부해가 취직한다 이렇게 생각하지 말고 네. 대학 졸업한 것만 해도 굉장히 사실은 좋은 상태거든요. 네. 그래서 가볍게 운동 삼아 육체노동을 많이 해야 돼요. 네, 알겠습니다. 하루에 한 10km 정도 걷거나 네. 하루에 한 300배 절을 하거나 네. 육체를 노동을 많이 하고 푹 잠을 자야 돼요. 네. 그리고 만약 불교 공부를 한다 하더라도 교리 공부를 하거나 네. 참선을 하거나 이러면 안 돼요. 네. 그럼 머리가 복잡해지기 때문에. 네. 그래서 연불, 관세음보살 이렇게 단순한 걸 반복하는. 네. 그래서 이 머리가 복잡해지는 걸 막아야 되거든요. 네. 그래서 제일 좋은 거는 요 동네 가까이에 네. 집 가까이에 있는 슈퍼마켓 같은 데 가서 뭐 이렇게 물건 이렇게 배치하는 거 있잖아요. 네. 그런 거는 이렇게 몸으로 때우는 거 있잖아요. 네. 그러니까 단순하면서 몸으로 때울 수 있는. 그러니까 나는 돈 벌러 가는 게 아니라 사실은 뭐 하러 간다? 운동하러 가는 거예요. 그런 운동이 될 만한 제일 좋은 건 농사일하는 게 제일 좋아요. 시골에 가서. 네. 근데 지금 서울에 그런 게 없으니까 네. 갈 수 있으면 그렇게 시골에 아는 사람이 있으면 그게 제일 낫고, 안 그러면 이렇게 주로 정신적으로는 단순하고 육체적으로 좀 힘드는 일. 네. 그런 거를 아르바이트로 구해서 주 며칠간 다니는 쪽으로 먼저 시작해서 네. 이렇게 사회 적응 훈련이 충분히 되면 네. 그 다음에 이제 거기서 조금 옮겨가는 방식으로 공부하고 겸하면 괜찮은데, 네. 그리고 원래 직업도 가능하면 이렇게 머리를 너무 많이 쓰는 건 나중에 스트레스를 받아요. 네. 그러니까 이렇게 몸을 많이 움직이고 머리는 단순한 거, 네. 그런 쪽으로 직장을 구하면 오히려 정상적인 거로 적응, 그냥 앉아 노는 것보다 네. 훨씬 더 치료에도 도움이 된다. 네. 돈 버는데 목적을 두지 말고 오히려 빨리 건강을 회복하는 데 주고, 약을 언제까지 끊는다 이렇게 생각하지 말고 약을 꾸준히 먹고, 약을 끊을 때는 반드시 의사하고 상담해서 줄이든지 끊어야지 지 혼자 괜찮을 것 같다 이러면 안 돼요. 네. 꼭 명심해야 됩니다. 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그 공동체에서 프로그램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네. 근데 제가 그 단주 모임에 참여하고 있는데 네. 그 프로그램 자체가 좀 신앙적인 게 굉장히 깊어요. 그래서 네. 제가 이 불교에 대해서는 좀 심신이 되게 제 나름대로 기쁘다고 생각하고 여태 불교를 믿어왔는데, 요즘은 그 개종을 할까 하는 그런 생각까지 들기도 합니다. 그래서 네. 교회에 몇 번 가기도 하고, 네. 그 전에는 뭐 교회만 가도 그 자체가 죄 짓는 것 같은 느낌이 들었는데, 요즘은 오히려 그 찬양 소리도 굉장히 귀에 잘 들어오고, 목사님 말씀도 좀 많이 귀 기울여지고 해서 많이 걱정이 돼서 질문을 드리고요. 또 하나는 저희 아이가 그 재수를 했는데 얼마 전에 수능을 봤습니다. 근데 아이가 어려서부터 그 컴퓨터 게임을 굉장히 많이 좋아해서 뭐 중학교 때도 그 저희 엄마가 이제 많이 그 PC방에 데리러 가기도 하겠는데, 요즘은 그게 너무 침체돼서 이제 그 대화를 하는 컴퓨터 게임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아이의 장래가 좀 많이 걱정이 돼서 이대로 놔둬야 할지 아니면 정말 그 윽박지를 정도로 크게 나무래야 될지, 그게 좀 몹시 걱정이 되고 합니다. 네. 근데 자기 잘할 때는
주로 애들이 뭐 때문에 부모가 걱정했어요? 만화방이었어요? TV였어요? TV하고 만화방이었죠. 예. 그런 애들도 지금 다 자라가 잘 살잖아, 그죠? 네. 그래, 안 그래요? 네. 근데 너무 빠지면 학교 공부가 좀 처져서 조금 뭐 대학을 좀 못한 데 갔다 하더라도 그래도 뭐 서울대 가나 연대 가나 그거 못 가서 지방대 가나 지금 다 지 나름대로 살아야 안 살아요? 네, 잘 살고 있어요. 그러니까 너무 걱정하지 마세요. 네. 부모로서는 물론 걱정이 되죠. 그러나 크게 걱정하지 말고 다 사람이란 건 그 나이에 공부하는 것보다는 게임이 재밌을까 안 재밌을까? 재밌어요. 그러니까 책 보는 것보다는 만화가 재밌고 책 보는 것보다는 컴퓨터가 재밌고 네. 책 보는 것보다는 게임이 더 재밌는 거는 이건 사실이잖아. 이걸 어떻게 부정을 해요? 사실인데. 그러니까 그거를 갖다가 나쁜 게 아니고 그러나 재밌다고 거기만 너무 시간을 많이 투자하면 그 나이에 할 수 있는 어떤 다른 거를 익히지 못하니까 어때요? 나중에 좀 손실이 생기는 거거든요. 그래서 대화하면서 그 재밌는 건 이해하고 그러나 손실이 생기니까 약간 대화를 해서 부모로서 깨우쳐 줄 필요는 있는데 그러나 그걸 하고 안 하고는 자기 선택할 문이죠. 부모라도 그걸 어떻게 할 수는 없어요. 할 수 있는 방법은 아까 얘기했지만 맹모삼천 애 데리고 그 옆에 아주머니처럼 어디로 간다. 인도를 가서 한 달쯤 못하게. 요즘 그런 데 가도 이게 작동을 해요. 인도 같은 데도. 캄보디아 오지에 가도 다 작동을 해요. 전 세계에 지금 안 되는 데가 별로 없어요. 그러나 그런 거를 이제 안 되는 데 가서 이렇게 한 달쯤 있다가 보름쯤 있다가 오면 이게 뭐예요? 습관이라는 거는 그 습관이 막 들어있는데 연속걸 매일 보고 있는데 그걸 보지 마라 그러면 굉장히 끊기 어렵지만 급한 일이 있어서 어디 여행 한 일주일 갔다 와가지고 보면 안 보기가 쉬워요, 어려워요? 훨씬 쉽잖아. 그러니까 그걸 좀 줄일 때도 이렇게 끊으려면 어떤 다른 기회를 먼저 제공을 한 뒤에 끊어야 쉽지. 그냥 끊으려면 누구도 어려워요. 그러니까 첫째는 크게는 도도 상관없다. 두 번째는 큰 울타리 치고 조금 깨우쳐 주는 게 좋다. 안 되겠다 싶을 때는 그냥 끊으면 안 되고 어떤 이런 환경을 먼저 만들고 거기서 조금 벗어날 수 있는 환경을 만들고 난 뒤에 그걸 규제를 해야지. 그냥 규제하면 애가 못 견디니까 거짓말하고 도망가고 딴짓을 해가라도 하게 되거든요. 그럼 아예만 거짓말자이 만들고 나쁜 애 만드니까 자기 애를 그렇게 만들 필요는 없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하고요. 전자는 이렇게 교회에서 뭐 너 예수 안 믿으면 지옥 간다더라 이렇게 겁이 나가 간다든지 너 나쁜 짓 해도 예수 믿으면 천당 간다든지 이런 유혹이라든지 이런 것 때문에 간다든지 그러면 제가 볼 때 신앙이 바람직해 아니다. 아시겠어요? 네. 그러나 내가 가보니 그 마음도 편하고 찬송가들이 좋고 그래서 거기 가는 게 절에 다니는 것보다 훨씬 편하다 하면 가세요. 네. 그건 아무 문제도 안 돼요. 왜냐하면 내가 좋아서 가는 거니까. 그게 뭐 부처님이 절에 다니도 교회 갔다고 벌 준다. 그러면 부처님은 대자대비하다 그랬는데 그럼 징벌하는 신보가 우리 수준이잖아. 그죠? 교회에다가 절에 온다고 하나님 벌 준다. 이러면 하나님이 그 징벌한 하나님, 구약의 하나님은 그렇게 해요. 그러나 신약의 하나님은 어떠냐?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은 사람도 예수님께서 뭐라 그랬어요? 주여 저들을 용서하소서 이렇게 말했잖아. 그러니까 이거는 징벌의 하나님이 아니에요. 사랑의 하나님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해친 사람도 용서해 주는 게 하나님인데 꼴랑 그 교회 다니다 절에 갔다고 벌 준다. 그 사람들이 말하는 하나님은 크리스도 교회 하나님이 아니고 유대의 하나님이 야훼지. 징벌의 하나님이지. 그러니까 그건 그리스도교가 아니고 유대교라고 볼 수 있다. 이 말하면 또 유대교인들이 기분 나빠할지 모르겠는데. 그래서 이 생각을 좀 바꾸셔야 돼요. 그러니까 교회 가니까 편해서 좋다 하면 다니셔도 돼요. 그럼 절에도 다니고 교회도 두 개 다 다니나 돼요. 그럼 교회로 완전히 옮겨도 되느냐? 돼요. 교회에 적을 주고 절에 와도 되느냐? 돼요. 절에 적을 주고 교회 다녀도 된다? 돼요. 예수님이나 부처님은 중생을 편안하게
진리의 눈을 뜨도록 가르치는 데 목적이 있지 내 패대라 이렇게 가르친 적은 없어요. 그러니까 조용히 교회 다니는 거는 괜찮은데 교회 가서 또 간증한다고 내가 30년을 절에 다녔는데 절에 다녀봐야 위안을 못 얻고 교회 와서 이제 은혜를 입었다. 이런 짓은 좀 하지 마라. 배웠어. 그렇잖아. 교회 다니다 절에 와서 그냥 조용히 공부하면 되는데 절에 와서 맨날 무슨 시간에 나가 교회 험담이나 하고 그 옛날 친구들이 들으면 기분 나쁘잖아. 그러니까 이거는 신앙이 아니라 인간 윤리적으로 그렇게 할 필요는 없다. 그러니까 남자하고 살다가 마음이 안 맞아 이혼을 해가 새로운 재혼을 했다. 남자도 여자도 했는데 그 재혼한 남편한테 맨날 과거 남자 험담하고 그럴 필요는 없다. 물으면 그분도 괜찮았어요. 그러면 이제 질투할까 싶으니까 그래도 당신이 더 좋아요. 이러면 돼요. 그러니까 절에 다닐 때도 괜찮았지만은 교회가 더 좋아요. 교회 다닐 때도 좋았지만은 스님 법문 듣고 있으니 더 좋네요. 이렇게 해야 그게 사람이 서로 사는데 예의범절에 맞는 거예요. 아시겠죠? 네. 다음 분. 스님 안녕하세요. 네. 예, 저는 9개월 아들을 키우고 있는 엄마입니다. 예, 스님 법문을 많이 들어서 저도 3살까지는 아이를 죽을 각오로 지켜야 된다고 알고는 있지만 또 그게 어렵습니다. 저의 고민은 육아와 연관된 직장 문제입니다. 휴직은 올해까지이고 이제 퇴사를 할까 말까 고민을 하고 있는데 올해 그냥 퇴사를 할 경우와 그래도 한 1년여 정도 더 다닐 경우에 내년 말경에 명예퇴직이 있을 수도 있다는 얘기가 있는데요. 그러면 퇴직금이 1억 원 정도 차이가 납니다. 그래서 3살까지 아이를 키워야 되는데 그래도 돈이 1억이 차이가 나니까 또 일단 그 돈에 대한 좀 강한 미련이 1억을 포기하면 아이가 나중에 엄마에 대해서 얼마나 자랑스러울까. 자기를 위해서 우리 엄마는 1억을 포기한 여자다. 그렇게 많이 생각했는데도 미련이 남습니다. 돈이 좋긴 좋다. 네, 돈이. 아기를 얻고 직장에 나가면 어떨까? 그거는 불가능할 것 같습니다. 한번 의논해봐요. 그래도 불가능하다 그러지 말고. 네. 아기를 얻고 직장에 나가면 어떨까 하는 거 하나. 두 번째, 1년만 더 휴직을 하는 거를 신청해 보든지, 그러고 그거를 안 되면 이 소원을 내보면 좋아요. 이게 관청에 청와대 같은데 내가 아기를 이렇게 키우는데 우리 직장 규칙이 이렇게 1년밖에 육아휴직을. 제가 실은 아기를 잘 못 가져서 작년부터 휴직을 2년을 썼습니다. 그래서 불임휴직을 썼기 때문에 저는 휴직을 쓴 규정에는 맞게 썼고 회사에는 잘못이 없지만 결국 제 개인적인 이제 상황으로. 아니 그러니까 자기가 잘못하긴 했지만은 그러니까 항의를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지가 잘못했기 때문에. 그런데 이렇게 회사는 다 잘해줬어. 무슨 말 얘기했어요? 네. 회사는 다 잘해줬지만 제가 아기를 못 가져서 가지려고 섣벌해가지고 지금 이제 끝났는데 아기를 가졌는데 정말 필요한 건 지금 아기를 제대로 키우는 건데 회사 규정하고 안 맞으니까 회사에서 좀 아이를 내가 키우고 싶으니까 좀 양해를 해달라. 좀 특혜를 좀 달라. 그럼 내가 돌아와서 더 열심히 하겠다. 첫째 회사에다가 제안을 해보고 회사에서 안 된다. 그러면 재택근무하게 해달라. 그것도 안 된다. 그러면 애기 얻고 와서 하게 해달라. 그것도 안 된다. 그러면 그 다음에는 이제 청와대나 여기 복지부에다가 편지를 보내가지고 내 사정이 이렇다. 우리 회사는 잘못이 없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이러이러한 벌써 내가 썼기 때문에 그러나 내가 아이를 바르게 키우기 위해서는 엄마가 애기하고 좀 있어야 되니까 그러니까 어떻게 좀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길이 없겠느냐 이렇게 청원을 하는 거란 말이에요. 청원이란 게 원래 이래저래 다 해보고 안 될 때 예외적인
어떤 혜택이 있는가를 찾아보는 거란 말이에요. 네. 그럼 자기가 아이를 위해서 그만큼 노력을 해보고 안 돼서 어떤 결론을 내는 건 좋은데 자기 지금 그 정도로 정말 내가 아이와 가까이 있고 싶으면 그 정도로 노력을 해야 되잖아. 그게 낫나? 그거 1억 원어치 안 되나? 1억 원 포기할래? 이렇게 노력해가 혹시 1억 원 포기 안 해도 될 수도 있잖아. 네. 아이를 위해서라면 잘 안 하는데 돈이 1억 원 걸리면 또 해요, 사람이. 이게 지금 애 문제가 돈이 1억 원 걸린 일이란 말이에요. 이렇게 해결하면 자기 1억 원 벌잖아. 자기 무슨 노력해가 1억 원 벌겠어? 그러니까 이렇게 노력을 하는 데까지 해봐. 근데 저도 좀 이렇게 정신력이 좀 약하고 좀 많이 좀 아이를 키우면서도 좀 힘든 과정. 그러니까 우리 아이를 위해서 내가 이 정도로 노력하는 것 자체가 정신력 아니겠어? 네. 한 여자로서는 정신력이 약하지만은 아이를 위하는 엄마는 이 정도로 할 수 있어야 돼. 그러면 그 정신력이 아이 때문에 강해지는 거예요. 이거 포기하고 돈 포기하고 말지 이거야. 그러면 이거 못하겠거든 돈을 포기해. 왜 그러냐면 애를 쉽게 포기하는 건 엄마로서 좋은 건 아니에요. 네. 그러니까 애를 위해서는 이 정도는 해봐야 돼. 첫째 어떻게 한다? 네. 회사에다가 아이를 키우고 싶으니까 휴직을 좀 연기해달라. 네. 무슨 말인지 알겠어? 네. 그러니까 회사가 잘못해. 항의는 아니야. 이건 요청이지. 네, 맞습니다. 그러고 두 번째는 이제 그러면 안 된다 그러면 두 번째 또 민원을 제기해. 그럼 재택 한꺼번에 하지 말고 이거 중에 하나 해달라 이러지 말고 재택근무라도 그럼 해결해달라. 그것도 안 된다. 그러면 애기 없고 회사에 출근할 수 있도록 좀 열어달라. 그것도 안 된다. 그럼 무급 휴가를 달라. 무급. 네. 무슨 말인지 알겠어? 무급. 월급은 안 받아도 좋으니까 직책은 유지시켜달라. 그래도 안 된다 하면 포기하지 말고 민원을 넣으란 말이야. 청와대나 어디 복지부나 어디다가.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그럴 때 아이들을 이렇게 올바로 키우기 위한 건 내 아이기도 하지만 우리 국민을 하나 내가 올바로 키우고 싶다. 알았어요? 그렇게 해서 내보 애국심으로 내란 말이에요. 그렇게 내서 한 번 더 노력해보고 이렇게 하는 데까지 해보고 안 될 때 이제 돈을 포기하든지 이제 하든지 그렇게 해야지. 아이를 위해서 지금 금방 포기하면 안 돼. 자기 돈 포기한다 하면 이거 할 거야. 그러니까 아이를 그만큼 자기가 소중하게 해서 우리 아이를 위해서는 아이가 아파가지고 만약에 자기가 나빠진다면 육체가 나빠진다면 안고 지금 직장이고 뭐고 버리고 지금 쫓아다닐까 안 쫓아다닐까? 쫓아다닐 겁니다. 근데 그거보다 더 정신력이 중요해. 예. 정신적인 게 훨씬 더 중요해. 육체보다도. 그런데 자기가 그걸 쉽게 포기하면 안 되지. 이렇게까지 하는 데까지 해봐. 근데 솔직히 할 자신이 없거든요. 제가 스님 말씀 어떤 제가 각오로 기도를 하면은 힘을 얻을 수 있을까요? 기도가 필요 없어. 엄마로서 내 아이를 위해서 한다. 이게 최고의 기도야. 그냥 해보는 마음. 예. 아니 무조건 하는 거지. 엄마로서 네. 아이를 위하는 길이라면 내가 무조건 한다. 얼마 전에 스촨성에 지진 났는데 3일 만에 흙더미 속에서 그 벽돌더미 속에서 여자 시신을 발견했는데 그 속에 아이가 살아있었다잖아. 이렇게 안고 찌개 죽었기 때문에. 그게 엄마야. 근데 이거 죽는 것보다 쉽잖아. 네, 아무리 자기가 정신력이 약해도. 예. 스님 말 듣고 스님 좀 밀어줄 테니까 길을 넣어줄 테니까 한번 해봐야 되겠다. 우리 아이를 위해서. 기회가 있다면 0.1%의 기회라도 내가 포착을 해야지. 이렇게 딱 덤대고 한번 해봐. 예, 알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그럴 때 이런 말이 있죠. 지성이면 감천이다. 그게 지극한 정성이면 하늘도 감동을 한다. 자기가 진짜 울고불고 그래 뛰어다니면 회사 부장이 감동하든 사장이 감동하든 공무원이 감동하든 누가 감동을 해가지고 처음엔 저기 미쳤나 하다가 처음엔 욕하다 나중에 감동을 해가. 그렇게 해서 기회가 올 수도 있어. 그렇게까지 하는 게 아이에게 교육이 좋다는 거야. 자기가 그 정도의 정신력이 있으면 나중에 아이가 강인해지는 거야. 저 집 아이처럼 자립심이 없는 게 아니고. 예, 다음 분.
남북이 통일될 시 현 세대에 우리 국민의 희생이 필요하겠죠. 이 희생이 정의로운 일이라고 말할 수 있는 윤리적 근거를 알고 싶고요. 또 그 근거를 어떻게 우리 국민에게 설득할 수 있을지 의견 부탁드립니다. 분단된 한국으로서 우리가 성장할 만큼 성장했어요. 지난 50년 동안 분단된 남한만 가지고도 정말 노력해서 허리띠 졸라매고 열심히 일해서 경제적인 성장도 해왔고 민주화도 어느 정도 투쟁을 통해서 달성해오고 해서 이건 성공적이라고 볼 수 있는데 더 이상 성장이 안 되는 이유는 이게 규모에 있어서 한계 국면에 이르렀다. 더 이상은 이제 안 돼요. 이명박 대통령이 뭐 잘못해가 이렇게 된 게 아니라 더 이상 누가 해도 이제 저성장 시대에 돌입했고 조금 더 지나가면 정체, 조금 더 지나가면 마이너스 성장을 하게 돼 있어요. 그리고 지금 출산율이라든지 모든 지표가 이제 성장 동력이 소진됐다 이렇게 표현해요. 그러니까 그걸 한번 이렇게 보려고 지금 70년대식으로 우리 박근혜 대통령이 막 독려를 하는데 성과가 안 날 거예요. 내가 미리 이렇게 얘기해서 초치는 게 아닌가 모르지만은 그건 왜냐하면 사회 전체, 이건 어느 개인의 문제가 아니고 사회의 성장이 동력이 소진돼서 거의 이제 저성장 시대로 접어든 거예요. 근데 이걸 만약에 이제 이걸 감수하고 우리가 살아야 돼요. 그러면서 1년에 2, 3%씩, 1, 2%씩 이렇게 저성장하면서 이제 올라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수십 년. 이건 유럽도 겪어왔고, 일본도 겪고 있고, 다 겪는 일이에요. 우리만 겪는 일도 아니고. 근데 이거를 우리가 약간의 그 고성장을 한 번 더 만끽하고 싶다. 그런 희망이 우리에게 요구가 있다면 방법은 딱 한 가지 있어요. 통일입니다. 통일을 해서 북한 개발이라고 하는 특수를 만나야 한 번 더 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거는 우리 국민의 희생이 아니라 우리 국민에게 큰 복이 된다. 다만 거기에 여러 가지 부작용, 북한의 저항이라든지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이 저항을 완화시키려면 이 혜택, 우리를 위한 이것에 대한 혜택을 북한에 나눠 가져줘야 돼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우선 좀 혜택을 줘야 돼. 즉 쉽게 말해 쉬운 말로 하면 좀 퍼줘야 돼. 그리고 앞으로 통일되면 더 큰 혜택을 입을 거다. 저거가 볼 때 그냥 혼자 사는 것보다는 같이 사는 게 훨씬 적어도 좋아지겠다. 이런 그 희망이 저쪽에 있어야 여론이 바뀌고 이게 완화가 되는데 이걸 하나하나 다 갈아가지고 네가 오르니 내가 오르니 이런 식으로 하면 끝까지 저항을 하게 되니까 그런 희망을 우리가 만들기가 어렵다. 그래서 우리의 희생이 아니고 이것은 우리에게 이익을 위한 길이다. 그러면 비용이 많이 들지 않냐? 당연합니다. 그건 투자 비용이에요. 소비 비용이 아니고. 여러분들 애들 공부시키는 게 소비 비용이요, 투자 비용이에요. 그럼 애 공부 안 시키면 집도 더 큰 거 살 수 있고 옷도 더 잘 입을 수 있잖아. 그래도 아이를 키울 미래를 생각해서 어때요? 옷을 한 벌 줄이고 아파트 평수를 줄이더라도 교육비에 투자하는 거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것처럼 현재 우리가 소비 수준을 조금 줄이더라도 이것은 전체 국가에 큰 이익을 가져오는 일이다. 그런 측면에서 보면 지금 얘기한 대로 그렇게 두려워할 필요가 없다. 고맙습니다. 네. 네, 반갑습니다, 스님. 깨달음을 얻으면 정말 모두가 부처가 될 수 있고 부처님이 될 수 있다고 그렇게 믿고 듣고 그리고 여태까지 믿고 살아왔습니다. 그렇다면 정말 부처님과 기독교에서 말하는 유일신의 하나님이 정말 하나의 신인가? 그 문제가 제일 궁금하고요. 그렇다면 정말 제가 그걸 믿고 열심히 의지하면 참 나의 진화를 얻을 수 있는 게 확실한가라는 그런 질문을 드리고 싶습니다. 절에 얼마나 다녔어요? 다닌 건 한 20 몇 년 다녔습니다. 25년? 25년. 네. 오늘 질문을 자기가 괜히 한 질문인데
네. 질문을 좀 잘못했어. 질문을 해서 신앙심이 더 깊어져야 되는데 네. 원래 답 듣고 가면 신앙심이 흔들릴 거예요. 그래서 제가 지금 별로 답을 하고 싶지가 않아. 그러니까 자기는 신앙으로서는 괜찮은데 네. 깨달음이라는 관점에서 볼 때는 깨달음이라는 관점에서 볼 때는 자기는 깨달음과는 반대로 가는 지금 사유로 체계를 가지고 있어요. 깨달음이라는 것은 믿는 게 아니고 네. 눈을 떠야 되는 거예요. 네. 있다고 믿는 게 아니라 눈을 뜨고 봐야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쉽게 얘기하면 이런 얘기예요. 우리가 신체 장애다. 그러면 옛날에는 병신이다 그랬잖아. 그죠? 그러면 저 사람은 행복하는데 장애가 돼요. 그러나 지금은 어때요? 신체 장애도 행복할 권리가 있고 피부 빛깔이 검어도 행복할 권리가 있고 성적 소수라도 그도 행복할 권리가 있고 여자라도 행복할 권리가 있다. 누구나 다 사람은 어릴 때 성추행을 당했다 하더라도 다쳐서 휠체어를 탔다 하더라도 결혼해서 실패했다 하더라도 그 사람 지금 행복할 권리가 있어요 없어요? 있다. 이 세상에 누구도 누구나 행복할 권리가 있다. 행복할 수가 있다. 그렇게 진정으로 행복을 얻은 자 그걸 부처라 그래요. 행복할 수가 있다. 이건 누구나 다 부처가 될 수 있다 이 말이고. 근데 여러분들이 너는 검기 때문에 안 된다. 너는 여자기 때문에 안 된다. 너는 뭐 성소수자라서 안 된다. 너는 늙어서 안 된다. 너는 교회 다녀서 안 된다. 그러면 그거는 이 길에 어긋나는 거예요. 그러면 기독교식으로 표현하면 누구나 다 하나님의 아들이다. 예수가 황야에서 40일간 금식기도가 끝나자 성령이 비둘기 날이듯이 날이면서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니라. 내가 바로 하나님의 아들이구나 하는 걸 자각을 했고 거기서 끝난 게 아니라 장녀, 세리, 도둑놈 세상에서 버림받는 저들도 다 뭐다? 하나님의 아들이다 하는 복음을 낸 거예요. 그러니까 이 문화가 달라서 조금 표현이 다르지만은 근본적으로 보면 인간의 자존을 얘기하는 거예요. 자존을. 그러니까 우리 누구나 다 그 어떤 조건에 처하든 누구나 다 인간은 행복할 권리가 있다. 자유로울 권리가 있다. 자유로워질 수가 있다. 그것을 우리가 실현해 나가는 게 부처의 길로 가는 거다. 오히려 이렇게 이해하시면 돼요. 그거의 장애가 되는 게 아까 되겠지만 이 아상이 이 업식이 나를 가리고 그 업식을 통해서 보는 세상은 차별로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걷어내게 되면 마음은 고요해지고 더 자유로워지고 이렇게 된다. 그러니까 마치 눈을 감고 있다가 눈을 뜬 것처럼 안 보이던 게 보이듯이 그렇게 되는 거지. 뭐 내 본성이니 내 뭐 근본이니 이런 건 다 그것 자체도 하나의 관념에 불과한 거다. 이렇게 얘기해 드릴게요. 네, 감사합니다. 네. 즐거워서요? 네. 인생을 살면 이런저런 어려움이 있습니다만은 우리가 어떻게 받아들이냐에 따라서 그래도 조금 나은 길이 있다. 그런 면에서 여러분들 오늘 다른 분 얘기지만은 내 얘기로 받아들이면서 저렇게 하면 내가 조금 더 현 상태에서 나를 더 행복하게 만들겠다. 행복은 주어지는 게 아니라 내가 하기 나름이에요. 내가 만들어가는 거예요. 여러분들 다 행복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2층에 계신 분 감사합니다.